넷플릭스가 가입자가 180만 명을 넘었대요. 한국 가입자만요? 한국 가입자가. 엄청 많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 숫자가 정말 대단하다고 보는 게, 저는 솔직히 넷플릭스가 한국에 들어올 때 망할 거라고 봤어요. 전 잘 될 거라고 봤었는데. 왜 잘 될 거라고 봤어요? 이게 영화가 많잖아요. 제가 좀 영화광이라 그런 쪽은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때는 오리지널 콘텐츠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좀 영화가 옛날 영화가 많다라고 느꼈어요. 옛날 영화도 많아요. 네. 전 그래서 더 좋은데. 그리고 뭐 거기에 한국의 그런 드라마나 예능도 없었어요. 그건 없었죠. 그러니까 이 컨텐츠라는 거는 윤 PD님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매니아니까. 매니아로 영화로 이제 접근을 하시니까 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이질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헐리우드 중심인 거야, 미국 중심인 거야. 근데 한국적인 정서의 컨텐츠를 저는 좀 보고 싶은데,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중드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중드도 다르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중화TV 같은 데서 드라마를 하면 그런 게 이제 좀 빨리빨리 들어오면 좋은데 안 들어오죠. 지금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그랬는데 결국에는 넷플릭스를 가입했습니다, 저도. 저도 가입을 안 했는데. 가입 안 했어요? 저는 제가 보고 싶은 영화 한 편만 보고 싶지, 그렇게 정액으로 해서 무한히 볼 시간도 없고, 그래서 굳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기묘한 이야기나 옥자 이런 거는 넷플릭스 거의 오리지널 컨텐츠로 단독으로 오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컨텐츠를 이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넷플릭스가 그 월마트나 까르푸처럼 될 줄 알았어요. 한국에 적응하려다가 실패하고 이제 사업을 빼는. 세계 1위가 월마트고 뭐 까르푸 뭐 거의 뭐 세계적인 유통기업이라고 하는데 한국에 들어오면 무덤이 된다고 했거든요. 이마트가 이기고. 저는 컨텐츠는 유통은 사실 물건이잖아요. 근데 이 컨텐츠라는 건 되게 문화적인 요소나 정서적인 측면도 많이 반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네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망할 위험성이 또 높아 보이네요. 근데 넷플릭스가 180만 명이나 유료 가입자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왓챠, 그쵸. 왓챠가 옥수수, 그리고 IPTV 이런 데가 있잖아요. 서로 인수합병을 서두르고 있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렇게 크잖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180, 근데 여기 어떻게 되냐면 이쪽 옥수수나 여기가, 그래도 여기 유료 가입자가 몇 명 정도 되는 줄 아세요? 몇 명 없을 것 같은데. 넷플릭스가 180만 명이니까 거의 비슷할 것 같잖아요. 전 더 적을 것 같아요. 더 적을 것 같아요? 850만 명. 오, 10만이네요? 그렇죠. 이게 통계 자료가 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갖고 온 건데, 차이가 엄청나죠? 근데 벌써 긴장하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글로벌 회사고, 전 세계적으로는 이미 넷플릭스고, 이게 아시잖아요. 이 제이커브를 그리면서 역전을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왓챠, 옥수수, IPTV가 벌써부터 긴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힘을 합치자 이런 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은 이게 언제 넷플릭스에 각계격파가 당해가지고 망할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지상파든 종편 등 다 이제 막 긴장하는 거예요. 거기도 유튜브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막 해외의 그런 거대 글로벌 기업들의 공습이 점점 세지고 있다. 진짜 콘텐츠 전쟁이네요. 게다가 넷플릭스가 그 구독자 180만 명 연령층을 조사했어요.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혹시? 대략적으로 30대가 제일 많을 것 같은데. 20대가 38% 제일 많아요. 20대가 너무 많군요.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네요. 계속 구독할 확률이 높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무려 50대가 몇 프로냐? 17%. 적지 않은 수가. 적지 않네요. 그분들은 사실 이게 가입하고 이런 게 좀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맞아요. 저도 어려운데. IPTV 이런 거는 좀 쉽잖아요. 그런데 17%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넷플릭스가 왜 이렇게 잘 나가게 될까? 왜 이렇게 잘 나가게 됐을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해요. 혹시 뭐 윤 PD님 왜 이렇게 잘 나가게 되는지? 제가 이제 넷플릭스 얘기 들어본 거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블록버스터와의 경쟁 이야기 있잖아요. 비디오대에서. 그때 이제 블록버스터는 온라인 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못 보고 오프라인에 집중했다가 망했고, 반면에 이제 넷플릭스는 온라인 사업에 주목을 하고 이제 4차 산업혁명 붐에 제대로 이제 탑승을 하면서 선두주자가 됐죠. 그래서 지금의 이제 스트리밍 업계에서 최정상의 위치에 서게 됐다 라고 알고 있어요. 그 그로스 IQ에 나오죠. 그로스 IQ에서도 나오는데 되게 재밌는 게, 그게 지금도
넷플릭스가 오프라인에서 한 20-30% 수익 내는 거 아세요? 오프라인에서요? 어떻게 해요? 그 대여점이잖아요. 아, 비디오 대여점이? 그걸 아직도 하고 있어요? 아직도 하고 있어요. 아니, 아직도 비디오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CD나 DVD죠. 아, DVD? 예. 근데 그게 왜 포기를 안 하냐? 이게 그런 거예요. 돈이 된다면서요, 지금?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었다고 해도 그거를 변화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선두주자들이 있고 예. 그거에 적응하는 대세는 이제 온라인으로 갔지만 아직 그 오프에 적응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온라인으로 건너가지 못한. 예. 그러니까 그 서비스도 되게 상당수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저 그거 좀 공감이 가는 게 저는 책은 아직도 오프라인 서점에서 사요. 심지어 이 책 사야 된다라고 책을 살게 정해줘도 오프라인 서점에 가서 사요. 이게 뭔가 내가 그 책을 이렇게 직접 앞에서 펴보지 않고 사면은 뭔가 어색한 것 같거든요. 그런 게 있는 예. 거죠. 저도 그런 면에서는 좀 옛날 사람이네요, 이제.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취향이 그 사람마다 참 다양하고 네. 그 받아들이는 속도가 참 다양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긴 영화 매니아들 중에도 아직도 블루레이랑 DVD를 선호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거기에 그 스페셜 영상 같은 게 담겨있거든요. 뭐 NG 에디션. 영상이나 아니면 감독 인터뷰나 이런 게 있어서 그걸 아직도 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서 수익이 아직도 쏠쏠하게 나고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 요 부분은 이제 여담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다 가져가고 있는 예. 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글로벌로 이렇게 확대된 건 당연히 온라인이겠죠. 그렇죠. 온라인이 핵심이죠. 예. 근데 이 온라인에서 왜 이렇게 넷플릭스가 잘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파워풀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근데 그 파워풀을 누가 썼냐면 아, 저 알아요. 그 넷플릭스 인사경영자였던 맞아요. 네. 예, 인재 책임자. 인재 책임자. 참 이름도 다양해요. 최고 인재 책임자. 예. 그래서 패티 맥코드. 예. 그러니까 패티라는 분인데 여성분인데 넷플릭스에서 14년간 근무를 했어요. 예. 근데 이분이 그 이런 제목의 그 보고서를 웹사이트에 올린 거예요. PDF 파일을. 뭐냐? 우리의 자유와 책임의 문화 가이드. 아. 넷플릭스 컬처. 이렇게 해서 이걸 올렸거든요. 근데 이게 올리자마자 다운로드 수가 1,800만 명. 넷플릭스 직원들만 본 게 아니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만큼 넷플릭스에 대한 관심이 핫한 거예요. 관심이 핫할 뿐만 아니라 딱 읽어보니까 좋으니까 야 너도 봐 이러니까 1,800명 건이면 그쵸.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넷플릭스 문화에 대한 보고서거든요. 그쵸. 그걸 1,800명이나 다운로드를 해서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내용이 되게 많겠죠. 예. 근데 그 중에 오늘 제가 딱 이야기하고 싶은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패티가 말하는 거예요. 극도의 솔직함. 극도의 솔직함. 딱 요 키워드를 들었을 때 윤PD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약간 조직이 잘 돌아가려면 조직원들끼리 극도의 솔직함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일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솔직함이라는 게 저희 체인지 그라운드에서도 느끼는 거지만 저희 그거잖아요. 저희 컨텐츠를 완성하고 피드백 받는 네. 그 채널이 있잖아요. 네. 저희 안에서만 공유하는. 네. 근데 거기다 올렸을 때 반응이 예. 어떠세요? 이렇게 솔직한 반응이 그러니까 사실 다른 동료가 뭘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내가 노골적으로 댓글로 야 이거 구린데 이렇게 쓰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그러니까 고쳐야 될 수정사항 같은 건 얘기를 하고 어떤 개인적인 감상이 좀 안 좋거나 그러면 저는 이렇게 따로 이제 개인적으로 좀 얘기를 해요. 저번 거는 조금 아쉬웠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도 그건데 저희가 컨텐츠를 딱 그 저희만의 채널에 올렸을 때 PD님들이 너무 착해. 맞아요. 그 피드백을 분명히 안 좋은 부분도 있는데 그걸 솔직하게 주면 상처받을까 봐. 뭔가 상처받기도 하고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걸 수도 있죠. 그리고 굳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면 약간 조금 뭐 좀 나쁘게 얘기하면 왕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쟤는 왜 유난히 저렇게 이야기를 해? 예의가 없어 보일 수도 있고. 그쵸. 그게 바로 극도의 솔직함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맞아요. 거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그거죠. 혼자 하면은 왕따 당할 수가 있는데 그쵸. 기업 전체적인 차원에서 문화를 오히려 극도의 솔직함을 하게 하는 거.
직설적으로 말하게 하는 게 최고가 되고 왕이 되게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친구들하고 같이 농구를 한다고 해봐요. 그래서 뭐 우리 반에 5명하고 옆반 5명하고 해서 농구를 한다 그러면 그때는 막 이렇게 슛을 쏘다가 에어볼이 났어요. 그러면은 그 나머지 친구들이 제가 에어볼을 내면 아이 바보 에어볼이 뭐냐고 막 뭐라고 구박을 하고 욕을 하고 그래요. 근데 아무도 그것 가지고 기분이 나빠하는 애들도 없고 다음번에 또 그냥 잘 넣으면 되고 그러니까 그때는 막 서로 정말 극도의 솔직함이죠. 아유 진짜 멍청한 거기서 에어볼이 뭐냐고 이래도 아무도 기분을 안 나빠하는. 근데 그런 게 피드백이 되면서 팀워크가 다져지고 실력이 더 좋아졌거든요. 저는 그게 조직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어렸을 적에 그런 허물 없을 때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커가면서 그러기 힘들죠. 세상을 알고 사회를 알고 처세를 알고 처세를 알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게 어려워진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넷플릭스에서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어떤 임원이 새로 왔대요. 네. 마케팅 부서의 임원. 네. 근데 이제 엔지니어랑 마케팅 부서랑 같이 회의를 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임원이 발표를 했는데 갑자기 엔지니어의 어떤 사람이 되게 건방지게 이렇게 손을 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무튼 마케팅 완전 잘못됐고 아. 우리가 구현하고 만들었던 그런 의도랑 전혀 다른 마케팅을 하고 있고 아무튼 막 개까는 거야. 한마디로 저기서 이제 한 상무님이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한 대리쯤 되는 애가 상무님 왜? 그거 완전 둘인데요? 이런 거잖아요. 너무 세련되지 못한 거 아무튼 막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회의 그때는 얘기를 또 못하고 왜냐면은 이제 전무도 있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상무가 조용히 나가서 패티를 불렀대요. 네. 그래서 패티 쟤 누구냐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우리 팀 엔지니어라고 그랬더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직책으로 따지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모욕을 줄 수 있냐고 그랬대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하다가 패티가 잘 어르고 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솔직한 문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이해해야 된다. 막 왔으면 정말 이렇게 막 약간 뇌가 약간 막 멍하겠는데요. 그러니까 미국도 아무리 프리하고 위아래가 뭐 수평적이라고 해도 넷플릭스는 너무 심한 거지. 그러네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여기 이 일화에서 상무가 떠나고 직원이 남았나요? 상무가 관뒀어요. 그렇죠. 그게 모욕적으로 느껴지면 못 계속 참죠. 그런 게 터지는데 이해가 못 받아들이겠는 거야. 그 컬처를, 그 문화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극도의 솔직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럼 패티가 어떻게 보면 이 사례만 딱 들으면 솔직함과 예의라는 게 상충되는 것 같잖아요. 그쵸. 근데 패티가 이 엔지니어도 혼내요. 뭐라고요? 예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극도의 솔직함은 핵심은 뭐냐? 극도의 솔직함은 예의와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같이 갈 수 있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극도의 솔직함 이러면 상처 줄 것 같고 그래서 난 예의 없고 그러면서 버릇없고 뭔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면서 안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극도의 솔직함은 조직 성과를 올릴 수도 있고 예의가 있을 수도 있는 그래서 저 사람 똑똑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까지도 비춰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예의를 함께 하게 되면 그러니까 말한 대로 저희가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이런 걸 전체적인 회의 자리에서 공유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간에 극도의 솔직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정말 뭐 말이 안 된다고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걸로 확실하게 이야기해 달라. 그리고 상처받지 말자. 그쵸. 상처받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댓글 하나 남길 때도 막 진짜 무슨 예의 없이 막 정답 그냥 남기는 게 아니라 여지를 남겨두면서 또 의견을 달 수도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 비판을 수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걸 어디서 배웠냐면 인터넷에서 이제 커뮤니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키보드 배틀을 많이 뜨잖아요. 워리어. 키보드 워리어. 그런데 이제 제가 글을 많이 쓰다 보니까 누군가가 이제 저를 비판을 할 때가 많아요. 막 장문의 댓글을 남겨주시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윤 PD님이 쓰신 글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잘못된 해석 같습니다. 이런 게 막 달려요. 이걸 처음 받았을 때는 진짜 얼굴이 시뻘개지는 줄 알았어요. 약간 시뻘개지는 게 얼굴이 진짜 시뻘개졌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지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그런 걸 많이 겪다 보니까 아, 저 사람이 비판하는 것은 내 글이지 내가 아니다. 그래서 내 글을 비판하는 것과 나를 비판하는 것을 이렇게 분리를 하니까 남이 저한테 극도의 솔직함으로 얘기를 해도 기분이 안 나빠지는 거예요. 네. 내가 글을 못 쓸 수도 있죠, 한두 번은. 그럼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얼굴이 시뻘개지는 거고, 아, 그건 그냥 내 글을 비판하는 것 뿐이지 나를 욕하는 건 아니다 라고 분리를 하면 맞아요. 마음이 이제 평온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것도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패티가 또 말하는 게 뭐냐면, 이게 극도의 솔직함이 잘못하다가는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비판하고 날카롭게 이야기하는 게 힙하다고 스스로가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툭툭 던지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그 느낌. 그러니까 뭐라 약간 모두 까기 인형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고 그러면 왠지 내가 그 사람보다 우위에 있는 것 같고 그런 우월함을 괜히 느끼면서 무조건 반대만 하는 사람들 그렇게 되면 또 안 되죠. 그러니까 속된 말로 깨신인 같은 류가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게 근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내가 지금 비판하는 게 혹시나 나의 자존감, 자신감, 아니면 내가 옳은 거, 그거를 고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존심이죠. 그걸 꺾이지 않기 위해서 그걸 계속 주장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근저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나의 그런 자존심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고객과 조직을 위한다는 거. 그 마음이 기저에 깔려있는 상태에서의 그 극도의 솔직함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극도로 솔직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솔직한 게 아니라 더 나은 걸 만들기 위해서 솔직해야 돼. 맞아요. 그러니까 막 잘난 척하고 잘나 보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철저하게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더 잘했으면 좋겠으니까 극도에 솔직해야 되는 거지 내가 잘나 보이려고 솔직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정말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극도의 솔직함은 비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남이 잘했으면 잘했다고 또 칭찬도 극도로 솔직하게 해줘야 돼요. 맞아요. 그것도 나와요. 잘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그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장점을 하나를 꼭 얘기하고 단점을 얘기하게 해요. 그거가 이제 처음에 그 극도의 솔직한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중간 과정이에요. 여기서 저 또 하나 좀 첨가를 하고 싶은데 그 최고의 팀은 무엇이 다른가? 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서로 이렇게 허물 없이 극도로 솔직하게 피드백을 줄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데 그 책에서는 그걸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여기서 그 파워풀에서는 예의와 함께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신뢰가 함께 한다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박사님이 저한테 자주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충이 내일 빠따 맞아야겠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진짜 빠따를 때리시진 않아요.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데 그 얘기는 제가 뭘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그게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거를 충이 내일 빠따 맞아야겠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극도로 솔직하게 저한테 피드백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빠따 맞아야겠네라는 말을 들어도 뭐 일단은 제가 이제 받아들일 때 저를 비판하는 게 아닌 거라고 1차적으로 분리를 해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기분이 전혀 안 나쁜 게 제가 박사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박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피드백을 주는 건 내가 더 잘 만들라고 해주는 거지 나랑 뭐 이렇게 나를 비판하거나 싸우자고 하는 게 아니라는 그런 신뢰가 있기 때문이고 웅이사님 저한테 피드백 주시잖아요. 이렇게 뭘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솔직하게 다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도 뭐 전혀 제가 뭐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진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웅이사님을 100% 믿거든요. 웅이사님이 저한테 피드백을 주면 그렇게 하는 게 나한테 이롭겠다라는 거를 100%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뢰라는 것도 이 극도의 솔직함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신뢰관계에 기반했을 때 보면은 그 수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보면
당연히 나한테 약간 싫은 소리, 네. 극도의 솔직함으로 다가오면 순간 감정이 상하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수도 그게 있는데.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 넷플릭스에 임원으로 막 왔다가 그만두신 분은 그분이 만약에 조금 신뢰를 쌓을 기간을 가진 다음에 극도의 솔직함을 마주쳤으면 아마 그만두지 않고 잘 적응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래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은 자존심이 너무 셌던 거죠. 내가 막 임원으로 왔는데. 좀 그 자존심, 이렇게 친하고 믿는 사람한테는 자존심 안 세우잖아요. 이렇게 친하고 믿을 수 있는 맞아요. 기간이 좀 있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첫 프레젠테이션 때부터 막 뭐라 그러니까 그것도 좀 아쉬운 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극도의 솔직함, 네. 그게 필요하고, 그게 전반적으로 어떤 개인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조직적 차원에서 조직 전체가 다. 예. 예, 계속해서 좀 과정에서도 복돋아 줄 필요도 있고, 그리고 수용자의 입장에서도 싫은 감정이 들 때도 있지만 그게 단순히 나쁜 게 아니라는 거. 그렇죠. 나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 나은 작품을 만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막 위로받고 잘한다 잘한다 해주고 아유 막 이렇게 어우르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 그렇죠. 성장을 위해서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아, 저희 신큐베이션에서도 이렇게 서평을 쓰면은 피드백을 해주는데 이렇게 다들 좋은 얘기만 써주세요. 그래서 제가 좀 일부러 나쁜 남자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러 저는 비판적인 피드백을 많이 남겨드리는데 그렇죠. 그런 게 있어야 성장을 합니다. 네. 맞아요. 그걸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제가 나쁜 남자가 돼가고 있습니다.